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배우자가 개인 사업체나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 사업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할 때는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분할 대상 재산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분양권, 회원권, 퇴직금, 연금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 채무까지도 전부 포함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체의 재산도 재산 분할이 되는지, 재산 분할이 된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체는 개인 사업체일 수도 있고 법인 사업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께서 종종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는데요. 저희 집이랑 차가 전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요. 이것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배우자와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법인 명의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업체의 재산, 사업체의 가치를 재산 분할로 받아올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배우자가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60대 여성으로 남편과 결혼한 지는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주인공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남편은 의사였는데요. 동네에서 꽤 규모가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3층을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진료도 보고 건강검진도 하고 투석실도 운영했는데요. 남편은 페이닥터도 여러 명 고용하고 있었고 간호사나 직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남편 병원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주인공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무조건 재산 분할을 많이 받아오기를 바랐고 병원에 대한 지분도 어떻게든 확보하기를 바랐는데요. 주인공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 정도로 규모가 큰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 스스로의 능력이었다기보다는 주인공과 친정의 기여가 매우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주인공과 남편은 남편이 군의관을 하고 있을 때 만나서 결혼을 하였는데요. 당시 주인공은 남편보다 8살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직장에서 자리도 잡고 능력을 꽤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주인공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주인공 명의로 자그마한 집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주인공의 부모님 또한 어느 정도 노후 대비는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군의관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기는 했지만 그게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있는 거라고는 외제차를 산다고 받은 대출 2억 원 뿐이었죠. 심지어 남편의 부모님은 노후 대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들의 결혼에 단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인공 부부가 결혼하면서 신혼은 주인공 명의의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대출이 이미 한도를 채운 상태여서 가전이나 혼수도 전부 주인공이 모은 돈으로 마련하였는데요. 남편은 말 그대로 맨몸으로 주인공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무렵에 주인공이 자녀를 출산하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자녀 양육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를 아끼지 않았고 아이가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까지 까다롭게 구입하였는데요. 이 당시 남편은 군의관을 마치고 대학병원에서 펠로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군의관보다는 소득이 더 높아졌는데요. 여전히 주인공과 남편, 어린 자녀가 생활하기에는 넉넉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인공의 부모님이 주인공 부부에게 계속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는데요. 친정도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사위가 번듯하게 개원을 하면 소득이 많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지원을 해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펠로우를 마치고 난 후 페이닥터 생활을 몇 년 하다가 개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남편은 펠로우까지 마친 전문의였기 때문에 페이닥터를 하면서도 꽤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아무리 페이닥터를 하면서 돈을 모아도 더 큰 집으로 옮기거나 개원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욕심이 많았던 남편은 큰 규모로 개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진료만 보는 병원이 아니라 건강검진도 하고 신장 투석실도 있고 페이닥터도 여러 명 고용하는 그런 큰 병원을 차리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려면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검진용 기계도 구입해야 하고 입원실도 있어야 하니까 병원 공간도 어느 정도로 커야 하고 장비는 리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들죠. 그래서 주인공 부부는 결국 친정 부모님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남편이 페이닥터를 하면서 모은 돈에다가 남편 명의로 개원 대출을 받았고 모자라는 돈은 친정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친정도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의사 사위가 돈을 많이 벌어오고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개원 비용을 지원했는데요. 개원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남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야간 진료와 주말 진료까지 하면서 쉬는 날도 없이 하루 종일 진료를 보고 시술을 하고 퇴근 후에는 병원 운영을 위한 자료 검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원 초기에는 적자를 간신히 면하는 정도로 병원이 굴러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동네에 입소문이 나면서 남편의 병원이 안정되었고 손이 모자라서 페이닥터도 고용하면서 병원의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확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확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주인공 친정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에 친정 부모님이 보태준 개원 비용 일부는 주인공 부부가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에서도 사위를 믿고 확장 비용을 추가로 보태준 것이었겠죠. 이렇게 병원 운영이 잘 되면서 주인공 부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도 하고 개원 대출도 상당히 갚고 친정에서 지원한 개원 비용도 대부분 갚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30년이 지나면서 주인공도 나름 힘든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병원 확장 비용이 필요하다고 할 때 친정에서 지원을 받아오고 눈치 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주인공이 했습니다. 남편이 병원 운영으로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할 때 주인공이 혼자서 집안일도 하고 자녀 양육도 하였는데요. 남편은 항상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귀가했기 때문에 주인공은 남편과 함께 식사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부부의 자녀는 다소 사고를 많이 치는 말썽쟁이였는데요. 남편이 병원 운영으로 힘들어하니까
주인공은 차마 남편에게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혼자서 자녀 뒤치다꺼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30년이 흐르고 나니까 자녀도 어느새 성장해서 독립을 했고 남편 병원도 문제없이 잘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걱정이 없이 편하게 살 일만 남았다. 친정에서 지원해 준 게 있으니 남편도 친정에 잘 할 거고 자녀도 다 컸으니까 앞으로는 남편과 둘이서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여유로움을 즐길 새도 없이 주인공은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다소 특이한데요. 주인공은 어느 날 집에 온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남편 앞으로 온 재산세 고지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특별한 생각 없이 우편물을 뜯어서 남편 서재에 올려두려다가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남편 명의로 주인공이 알지 못하는 오피스텔 한 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평소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있어서 남편이 얼마나 재산을 모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는데요. 남편이 자기 몰래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주인공은 본능적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남편 몰래 그 오피스텔 근처에 몇 번을 가봤는데요. 남편이 드나드는 현장을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했는데요. 정말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그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 2주 후 주인공은 탐정사무소로부터 남편과 어떤 여성이 함께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에 드나드는 사진을 받고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의 팔짱을 낀 여성은 주인공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병원에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남편과 이 내연녀는 나이 차이도 거의 30살 넘게 났는데요. 평소 주인공이 남편 병원에 들르거나 할 때마다 이 내연녀와도 몇 번이나 살갑게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였기 때문에 주인공으로서는 더더욱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이혼을 할지 말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30년 동안 부부로 지낸 세월이 있기도 하고 이제 와서 이혼을 하기에는 고생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이 아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인공은 자신이 현재 남편의 소득으로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을 이혼을 한 이후에는 결코 누리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이야 남편이 매월 수천만 원을 벌어오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코 지금처럼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주인공 부부의 자녀 또한 성년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면 양육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재산 분할로만 받아와야 했던 거죠. 남편은 그동안 친정에서 개원 자금이나 생활비를 지원해 준 점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결국 현재 남편이 매월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는 것은 오직 남편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고 거기에 주인공이 기여한 것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주인공이 친정에서 지원을 받아오면서 유세를 부렸고 남편의 병원이 잘 되고 나서부터는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드리고 잘 해드렸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개원하고 병원을 추가로 확장하면서 받은 대출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남편은 재산 분할을 할 거면 대출도 가져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인공 부부의 공동재산으로는 함께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2대, 예금,
골프 회원권 등이 있었고 이는 전부 남편의 명의였습니다. 물론 남편이 주인공 몰래 구입한 오피스텔 또한 공동재산에 포함되죠. 그리고 남편 병원에 관한 재산으로는 병원 임대차 보증금과 병원 그 자체가 있었는데요. 병원 내부 시설이나 의료기기, 장비, 비품 등만 해도 수십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집이나 오피스텔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세로 그 가치를 정하고 자동차는 중고 시세로 그 가치를 정하는데요. 과연 이 병원과 같은 사업체는 어떻게 그 가치를 정하고 이런 사업체의 가치도 재산 분할에 과연 포함되는 것일까요? 병원이나 식당과 같은 사업체의 가치는 흔히 영업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업권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고 아닌 판례도 있는데요.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들은 이 상대 배우자의 개인 사업체에 대해서 한쪽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 사업체의 가치가 이미 권리금의 형태로 구체화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는데요. 또 다른 하급심 판례에서는 기존의 이 권리금 액수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 소송 과정에서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대한 감정 신청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 금액이 입증되었다면 그 영업권이나 권리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 상대 배우자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 영업권이나 권리금이 항상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인 사업체의 운영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식당 영업권 감정을 해서 이를 재산 분할로 받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원이나 식당과 같은 개인 사업체는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까요? 이 가치는 영업권 감정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영업권에 대한 감정은 권리금 분석법이나 현금 흐름 할인법, 자기자본 초과수익률법, 손실보상법 등 여러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나 장비, 시설, 비품과 같은 이 물리적인 가치에다가 병원의 인지도나 명성, 고객 리스트,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현금 흐름 추정 기간은 세법상 5년이지만 병원의 경우에는 최근 2, 3년 동안으로 기간을 다소 줄여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례로 돌아와서 주인공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은 개인 사업체였는데요. 주인공 부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 병원의 가치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며 병원 영업권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은 병원 운영에 주인공이 관여한 것은 일절 없었고 병원을 지금처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신이 밤낮으로 열심히 진료를 보고 마케팅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병원 영업권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병원에 관련된 대출 또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 주인공은 처음 개원 비용을 친정에서 대부분 부담했고 병원을 확장하면서 투입한 추가 비용 또한 친정에서 대부분 지원을 했으며 심지어 남편이 군의관과 펠로우를 하는 동안 이 모자란 생활비도 친정에서 전부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친정의 지원이 없었다면 남편이 절대 지금의 규모로 병원을 차릴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이 병원에는 주인공의 지분이 상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하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인공과 남편의 재산 분할 비율을
주인공 55%, 남편 45%로 하되 남편 병원에 수반되는 대출은 남편이 전부 부담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 일부를 넘겨주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은 대부분의 하극심 판결처럼 주인공과 친정의 경제적, 정서적 조력이 없었더라면 남편이 지금처럼 병원 운영을 하거나 개원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서 남편의 병원에 대한 주인공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즉, 이 병원의 영업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남편이 혼인기간의 절반 이상을 외벌이를 하면서 상당히 고수입을 얻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주인공 친정으로부터 10수년 동안 지원받은 생활비나 친정에서 지원한 개원 비용, 병원 확장 비용이 아니었다면 병원 개원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서 재산 분할이 주인공 55%, 남편 45%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외벌이로 일한 기간이라던가 남편의 수입을 고려했을 때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법원은 친정에서 주인공 부부에게 계속 금전적인 지원을 했던 부분을 상당히 크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남편 병원에 수반된 대출금이었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에 주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해서 이 상대방 배우자도 용인했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채무나 빚이 이 배우자의 개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부담한 것이고 이 개인 사업체에서 얻은 이익으로 부부가 생계를 유지해서 왔다면 이 사업체 운영을 위한 채무 또한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이 병원 영업권을 분할하려면 당연히 그 영업권에 수반된 대출금까지 분할하는 것이 맞겠죠. 다만 법원은 주인공이 60대 후반이며 10수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병원 대출을 분할해서 그 절반만큼을 주인공에게 부담시킨다면 특별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주인공으로서는 변제할 방법이 다소 요원하였습니다. 반면 남편은 계속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득 활동을 해서 대출을 변제할 수 있었죠. 이 때문에 법원은 대출은 그대로 남편이 부담하고 대신 그 금액만큼 남편이 주인공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 방식을 정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매우 냉정하고 형식적이고 칼 같은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이혼한 이후의 상황이라거나 당사자들의 소득활동, 경제력과 같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사례는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주인공은 50대 여성으로 남편과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주인공 부부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둘 있었는데요. 주인공 부부는 결혼하면서 함께 부품 제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전념하느라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를 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주인공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사업 마케팅 전략을 짜고 공장 부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하다가 결국은 퇴사를 하고 남편과 함께 사업에 전념하였는데요. 주인공과 남편이 밤낮으로 사업에 매진한 결과 다행히 사업체는 순조롭게 성장하였습니다. 사업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주인공 부부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규모를 확장했는데요. 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인공과 남편 사이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주인공과 남편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운영한 것이므로 법인 지분을 2분의 1씩 하는 것이 맞는데, 남편은 지분을 반반 해두면 의사결정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자신이 단독으로 법인 대표이사를 하고 회사의 비상장 주식도 전부 자기 명의로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인공은 애초에 창업도 남편과 공동으로 했고 마케팅이나 경영 부분에서 오히려 주인공의 기여가 컸기 때문에 사업체에 애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법인화를 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배제되기에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사업체가 어느 정도 잘 운영되니까 사업은 남편에게 맡기고 주인공 자신은 자녀들 양육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자녀들이 국제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주인공은 자녀들과 함께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고, 남편은 평일에는 혼자 사업 운영을 하고 주말마다 주인공과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 와서 함께 지냈는데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던 중 주말마다 주인공과 자녀들이 사는 집으로 꼬박꼬박 오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쁘다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주말을 따로 보내더니 두세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되었는데요. 마침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든 탓에 주인공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요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드니까 자녀들 케어는 주인공이 좀 하라고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힘들다는 남편의 말과는 달리 남편은 명품 쇼핑을 하고 자주 골프를 치러 다니며 비싼 술집에 드나들었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직감한 주인공은 남편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고 평일 낮 시간에 남편이 혼자 지내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안에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남편 집에 들어갈 때만 해도 집에서 다른 여자의 흔적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칫솔이 2개 있다거나 여성용 화장품이 있다거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딱히 여성이 사용할 만한 물건이라거나 흔적은 없어서 오히려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여자의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던 주인공은 결국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내연녀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월패드였는데요. 남편에게는 내연녀가 정말 있었습니다. 그 내연녀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남편 집에 드나들었는데요. 내연녀의 자동차가 남편 집 주차장에 입차, 출차한 기록이 월패드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는 아파트는 주차장 출입문이나 공동 현관에서 세대를 호출하면 자동적으로 문에 설치된 CCTV가 호출한 사람의 얼굴을 촬영해서 세대 월패드에 전송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내연녀가 주차장 출입문에서 남편 집에 호출 전화를 할 때 촬영된 CCTV 사진, 즉 내연녀의 얼굴 사진이 월패드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주인공 부부는 서로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다투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주인공 부부의 재산이 대부분 법인과 엮인 재산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인공 부부의 명의로 된 재산은 많지 않았는데요. 주인공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자녀들과 함께 사는 집 전세보증금 5억 원과 남편이 가지고 있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 160만 주, 법인 소유의 건물과 공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법인 소유의 건물과 공장 부지, 기계를 합치면 그 가치가 수십억 원에 달했는데요. 주인공 입장에서는 남편이 법인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수익도 상당히 많았으며 남편이 이 법인 주식 90%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토지도 전부 분할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법인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보고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운영하려고 법인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나는 나고 법인은 법인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내가 법인의 대표이사고 법인 주식 100%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쓰면 배임이 되고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인공 부부가 공동으로 가진 재산은 전세 보증금 5억 원과 남편이 가진 비상장 주식 160만 주의 자잘한 예금과 자동차 보험 주식 정도였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전세 보증금 5억 원과 비상장 주식 160만 주만 공동재산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액수가 명확한 반면 이 비상장 주식은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 흔히 아시는 코스피나 코스닥과 같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의 가치는 매일 장이 열리고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 한 주에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반면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에 비해서 유동성이 매우 낮고 매매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인공과 남편은 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얼마로 정하는지로 첨예하게 대립하였는데요. 주인공은 비상장 주식이 가장 마지막으로 거래되었을 때 한 주당 5천 원으로 거래되었으므로 비상장 주식의 현재 가치도 한 주당 5천 원으로 계산해서 비상장 주식의 총 가치가 80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남편은 비상장 주식이 가장 마지막으로 거래되었던 것은 이미 3년 전이고 그 사이에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망하다시피 하였으므로 최근 거래 가격이 아니라 주식의 액면가인 한 주당 500원으로 계산해서 비상장 주식의 총 가치가 8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액면가는 처음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남편의 주장은 법인을 설립한 20년 전의 가격으로 이 주식의 가치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주인공은 80억 원, 남편은 8억 원으로 양쪽에서 주장하는 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무려 10배나 차이가 났는데요. 이렇게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양쪽에서 다르게 주장할 때 우리 법원은 어떻게 그 가치를 정할까요? 우리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감정을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업권 감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하는데요. 비상장 주식 감정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이니 시장 접근법이나 수익 접근법, 자산 접근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보증금, 물품 대금 채권, 기계, 설비 등 적극 재산이 얼마인지를 살피고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채무 등 소극 재산도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해서 법인의 매출액이나 신용도를 따지기도 하는데요. 주식이 발행된 이후에 실제로 거래된 내역이 있다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시세 또한 고려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주식 감정인이 선정되면 감정인은 재무제표와 같은 자료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직접 법인 공장이나 부지에 방문해서 내부에 비치된 기계나 각종 설비까지 일일이 확인해서 법인 재산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비상장 회사와 유사한 상장 회사나 유사한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최근 매출을 기반으로 추후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장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현재 시점에서 비상장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이 가진 순 재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발행된 주식의 수로 나누는 것인데요. 이 사건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3번이나 감정했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감정인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주식 한 주당 액면가인 500원보다 아주 조금 높은 700원으로 감정했습니다. 20년 전에 주식이 발행될 때와 거의 차이가 없는 금액으로 본다는 것이었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주식 가치가 더 하락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주인공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20년 동안 남편 사업이 상당히 번창했고 3년 전에 남편이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는 무려 한 주당 액면가보다 10배가 넘는 5,000원으로 주식 가치를 계산했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주인공은 감정 보완 요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이상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정 보완 요청이나 재감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감정 보완 요청은 기존 감정 평가를 진행한 감정인에게 다시 자료를 보완 제출해서 감정을 받는 것이고, 재감정은 기존 감정 평가를 진행한 감정인과는 다른 새로운 감정인에게 평가를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공은 3년 전 남편이 제3자에게 주식 일부를 매도한 자료와 사업체의 직전 3년도 매출, 사업체의 설비에 대한 감정평가액 등을 다시 제출하면서 감정 보완 요청을 했고, 새로 진행한 감정에서는 주식 한 주당 4,500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 감정한 것과 차이가 상당하죠. 이 때문에 이번에는 남편 쪽에서 감정 보완 요청을 하였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최근 사업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정 보완 요청을 하였는데요. 세 번째로 진행된 감정에서는 두 번째로 진행한 감정과 같이 주식 한 주당 4,500원이라는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가진 비상장 주식 160만 주의 가치는 72억 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남편은 주식 가치가 72억 원으로 결정될 것이 예상되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전업주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업체 운영은 오직 남편의 힘으로만 한 것이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인공과 남편이 각각 주인공 30, 남편 70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주인공은 애초에 이 사업체는 주인공과 남편이 공동으로 시작하였고, 오히려 초기 기여도는 주인공이 훨씬 많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남편이 대표이사가 되고 주인공이 본인 지분 전부를 남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주인공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은 실제로 주인공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주인공이 공식적으로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뗀 이후로도 마케팅 부분은 주인공이 지속적으로 조력을 했던 점을 전부 인정을 했고, 주인공과 남편의 혼인 기간이나 그동안 주인공이 자녀 양육을 도맡았던 점까지 전부 고려해서 재산 분할은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 배우자의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체인지 법인 사업체인지에 따라서 재산 분할은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이 사업체가 관련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고, 사업체가 누구 명의인지와는 관계없이 혼인 생활 중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법인 사업체가 소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이지 배우자의 재산은 아니므로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대신 배우자가 소유한 이 법인의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이 되므로 혼인 생활 중의 기여도에 따라서 이 주식을 재산 분할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든 법인 사업체든 재산 분할이 되는지
재산 분할이 된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배우자의 사업체를 분할해 올 수 있을지, 얼마나 분할해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